오늘은 OT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간단하게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건지, 그리고 어떤 과목인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는 되게 좀 앞부분에 시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우리가 봐줄 거고요. 일단 먼저 우리가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배울 건데요. 이 법학 과목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항상 이 목차를 위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목차 위주로. 자, 다시 목차 위주로 수업을 해 줄 겁니다. 목차 위주의 공부가 뭐냐? 우리가 이제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쫙 써드리겠지만 이 처음에 배우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끝에 배우는 부분까지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만약에 내가 뭐 소송 파트를 내고 싶어, 그러면 이 소송 파트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배운 부분, 앞에서 배운 부분, 중간에서 배운 부분, 이 개념들을 다 총망라해갖고 소송 파트에서 나와요. 소송 파트 이 파트만 그러냐? 내가 앞에 부분에서 문제를 내고 싶어? 그러면 이 뒷부분 파트를 문제를 다시 가져와. 그래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어려워지는 게 뭐냐? 선지가 나와 있어도 이게 우리한테 뭘 물어보기 위해서 나온 선지인지 우리가 그거를 파악을 못해요. 얘가 지금 문제가 나한테 어떤 거를 물어보고 어떤 게 맞았다, 어떤 게 틀렸다, 출제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을 못한단 말이야. 그거를 생각을 못하면은 내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우리가 판례라는 거, 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과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어라던가 국어라던가 뭐 한국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수많은 문제들을 접해오면서 이미 어느 정도 단련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법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 판례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한글로 잘 쭉 써져 있는데 이거를 읽고 나서 무슨 얘기였지? 그래서 다시 읽어. 다시 읽고 나면은 그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몰라. 다시 읽고 그러면 한 문제 푸는데 길어야 1분이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 문제 푸는데 막 30분은 좀 그렇지, 3분씩 5분씩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합격해 못하지. 우리는 이 행정법 풀 시간에 조금이라도 줄여서 영어 문제 한 번 더 봐야 된단 말이야. 이때 내가 만약에 목차 위주의 공부를 해, 수업을 들을 때마다 지금 내가 어디서 어떤 파트를 배우고 있구나,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볼 때도 계속 내가 지금 어떤 파트에서 이 판례를 배웠구나, 어떤 파트에서 여기서 나왔던 개념들을 배웠구나, 이거를 내가 계속 염두를 해두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배웠던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목차 부분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노트에 써가지고 책상 여기에다가 딱 붙여놨었어, 어떤 친구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선지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거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보는 거야. 처음에는 당연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 처음에는 힘들 거야, 처음에는. 근데 이게 나중에 적응이 되면은 나중에 판례만 그냥 딱 보면 이거 어떤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다, 선지 보고 이거 지금 어떤 파트에서 뭘 물어보는 거다, 그게 보여요. 그게 보이면은 이제 출제자가 뭘 의도하고 문제를 냈는지, 어떤 방식으로 출제를 한 건지 그게 보이기 시작해.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판례는 처음에 끝에만 보면은 다 그 자세한 부분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읽을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우리 영어 같은 경우도 주어 동사 본 다음에 나머지 부분 필요 없으면 그냥 아예 제껴버리고 막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만 딱 알맹이만 골라가지고 읽은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네, O다 X다, 우리가 이거를 찾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지 하나 읽는데 길어야 30초면은 문제 하나 푸는데 30초면은 다 푸는 거지, 그때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질문입니다. 질문. 뭐 다른 과목도 다 똑같기는 한데, 법이라고 하는 거는 좀 말씀드렸지만 특이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다른 애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지만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처음 배운단 말이야. 근데 법이라고 하는 거는 또 지나치게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이거를 구급 공무원이,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9급 공무원이에요 사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우리가 법까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아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뭐 실무상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려면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 배워야 되면 처음 배운데 이걸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야. 이런 것들 다 계속 질문을 통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질문을 통해서. 국어 같은 경우는 찾아보면은 뭐 문법은 좀 어려울 수 있다 하더라도 뭐 독해 같은 경우는 그냥 세술집 보면은 이거 이런 거구나 바로 답 나오잖아.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국사는 해설지 그 이상을 볼 필요가 없어 사실. 그치? 다른 과목 질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물론 질문이 중요한데 법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너무 중요하다. 너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진짜 정말 중요해요. 얘네들은요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봐도 이해 안 될 겁니다. 법 과목들은 해설지를 봐도 그냥 해설지 보시면은 판례 딸랑 하나 딱 써져 있고 이렇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그냥 선지에서 뭐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으면은 해설지는 맞습니다 이러고 끝이야. 더 자세한 설명을 잘 안 해줘요 해설지 같은 경우들은. 그럼 우리가 이게 왜 아니다가 아니라 맞다가 가는 건지 그것들을 우리가 배운 학술적인 개념들을 딱 끌어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이거는 이렇게 나가겠구나.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된단 말이야. 법 처음 공부한 사람이 인과관계 파악을 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법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필요해요. 질문이. 그래서 제가 아까 번호를 알려드렸으니까 뭐 이제 유튜브 보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입력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달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질문하는 거 되게 불편해하고 어색해하지 말아요. 뭐 선생님인데 내가 이런 것까지 질문해도 될까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혹시 새벽인데 주말인데 쉬는 날이실 텐데 괜찮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저 어차피 잘 때 핸드폰 무음 모드 해놓고 자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끊임없이 연락을 해야 됩니다. 저랑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옛날 같았으면은 우리가 한 3년 전, 4년 전, 좀 길게 잡으면 5년 전 막 옛날 문제 같은 경우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기출문제지만 딸딸 외우면은 우리가 합격이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옛날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당장 올해 국가직 시험만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문제를 절대 풀 수 없게끔 문제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판례 같은 게 나오는 게 옛날 같았으면 기존에 외웠던 거 다시 한번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은 지금은 새로운 판례를 딱 내준 다음에 야, 너 지금까지 이런 것들 잘 배워왔지? 그러니까 너가 알고 있는 학술상 개념으로 이거를 유추해갖고 풀어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선 다시 뭘 해야 돼? 질문을 해야 돼. 질문.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문제 풀어보는 거. 지금 기존에 듣던 친구들은 문제 잘 풀고 있어? 최대한. 우리가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진도별 기출문제집을 사세요. 어떤 책을 사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책이 됐던 간에 진도별 기출문제집을 사세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웬만하면은 저는 써니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써니가 해설이 좀 잘 나와 있어요. 이 문제집에. 그래가지고 써니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진도별 기출문제집을 하나 사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어봐야 돼. 그러면은 문제를 언제 푸냐?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듣잖아. 수업을 듣고 나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습하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부터 풀고 복습할 겁니다. 문제부터 풀고. 수업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게 곧바로 문제부터 풀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아직 수업에 들은 거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갖고 문제 다 틀리는데요. 어차피 복습을 하고 풀어도 다 틀립니다. 똑같아요. 어차피 내가 복습을 막 주구장창 막 내가 노트 필기했던 거 싹 다 외웠어. 완벽하게 다 외웠어. 그래도 틀려요.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을까? 보통 이제 수업 듣고 나서 문제를 바로 풀면은 초반 파트야 다 맞히겠지만 나중에 행정행위 같이 어려운 파트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애들이 보통 막 40점, 30점 막 이렇게 맞아요.
이론을 딱 복습을 하고 보면 얼마나 나오냐? 그럼 한 50점 정도 나와요. 큰 의미가 없다면 달라지는 게 크지가 않아. 그러면은 차라리 복습할 시간을 없애버리고 문제부터 바로 닥쳐버리면은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우리가 아낄 수가 있어요. 어차피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럼 내가 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 맞는 문제도 있고 맞았는데 사실 잘 모르지만 찍어서 맞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이제 오답 체크를 해가면서 내가 다시 이론 복습했던 공부했던 거 그런 것들을 복습을 해주는 거야. 행정법은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줄 겁니다. 최대한 시간도 절약을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 진도별 기출문제를 계속 회독을 해줄 겁니다. 내가 다 풀었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풀고 처음부터 다시 풀고. 그래서 내가 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갔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연도별 문제를 사가지고 시간 체크해가면서 실제 시험을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진도별 기출문제에서 한번 풀어봤으니까 웬만하면 다 아는 것들이 나오겠지. 그래서 금방금방 풀 수 있을 거야. 이제 이쯤 되면은 금방금방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 또 맞은 거 있고 틀린 거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주고 그렇게 회독을 한번 다 한 다음에 다시 연도별 기출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풀어요. 그러면 이때는 처음에 우리가 맞은 거 틀린 거 다 오답 체크를 했었잖아.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오답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풀어본 다음에 답지 보기 전에 내가 스스로 이거를 점검을 하는 거야. 답지 보기 전에 스스로 내가 선생님이 됐다는 마인드,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무조건 정답이란 마인드. 왜? 나는 지금 몇 번을 풀었어. 계속 풀어봤기 때문에 아는 문제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됐다는 마인드로 이제 여기다가 해설을 단다는 생각을 하고 가상의 오답 체크를 쫙 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기출문제만 보고 모의고사 같은 거 볼 필요가 없나요? 선생님께서 지금 이 새로운 판례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응용 판례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물론 새로운 판례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기존에 나오던 이 빈출 판례들이 있단 말이야. 빈출 판례들. 그럼 이 빈출 판례들이 비중이 줄었느냐? 얘네들의 비중은 여전해요. 얘네들의 비중은. 우리 이 판례 문제라고 하는 건, 법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법은 특히나 한 80%에서 많게는 95% 정도가 이제 다 판례 문제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야. 80%에서 95% 정도가. 그러면은 이 판례라고 하는 거는 이미 형성이 됐었던 지난 사건들, 이 재판의 기록들이에요. 판례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이미 형성된 재판 기록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만들어지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진 역사적 사실이 한 번 발생했으면 변하지 않듯이 판례도 한 번 만들어지면 변하지 않아.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판례랑 이미 있던 판례랑 내용이 좀 비슷하게 사건이 비슷한 판례가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냥 어떤 판례 참고해갖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하고 판례가 끝나버려요. 그런 판례들은. 그렇다면은 이미 중요합니다 나왔던 판례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내고 다시 내고 다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기출문제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스스로 어떤 게 빈출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를 꼭 해줘야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빈출인지. 내가 이거를 해서 이 3단계까지 와서 3단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분들만 이제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분들만.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은 모의고사 넘어가는 것보다 영어 문제 한 문제 더 푸는 게 그게 더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행정법은 뭐 한 문제, 두 문제, 어차피 우리가 행정법은 100점 받는 과목이 아닙니다. 행정법은 100점 받을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안 돼. 아까 말했지만 법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지나치게 어려워요. 내가 100점 맞겠다고 마인드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공부하는 범위가 말도 안 되게 넓어집니다. 말도 안 되게 넓어져. 내가 이거를 모두 커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공부를 하시면은 커버할 수 있습니다. 뭐 10년씩 막 행정법만 주구장창 파면서 공부를 하면은 100점 누가 못 맞자? 당연히 맞지. 10년 공무원 시험 10년 준비할 거 아니잖아. 우리 1년 만에 붙을 거잖아요.
1년 만에 붙을 거면은 내가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겠다, 이런 것들은 내가 안 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다른 애들도 똑같이 다 틀릴 거야, 어차피. 그래서 대세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은 버려도 된다, 이런 것들 뭐 알 사람은 알아둬라, 근데 나였으면 공부 안 하겠다,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재량적으로 공부하고 싶으면 하시는데 웬만하면 하지 말라, 내가 체크를 뽑아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 드리지만 질문이랑 문제 푸는 거 너무 중요하다. 질문이랑 문제 푸는 거, 그거를 소홀히 하는 순간 행정법은 바로 패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과목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행정에 관한 법이죠. 행정에 관한 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확히는 행정,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행정,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조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행정조직, 그 말 자체를 말을 하는 거고요. 행정자금도 뭐야? 이 조직들이, 이 형성된 조직들이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에 대한 법이 있을 거고, 구제, 이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여러 가지 권리 침해가 발생을 했어. 그럼 그 권리 침해에 대해서 다시 구원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복귀를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겠습니다, 이런 말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조직, 작용, 구제 관한 공법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행히 이 조직에 관한 부분들은 7급 파트입니다. 7급 파트. 7급 파트여서 우리 행정법 총론 시간에는 따로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강론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공부를 할 거니까. 우리는 작용과 구제에 관해서, 이 작용과 구제에 관해서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이래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규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규율을 하겠다. 내가 너의 권리나 너의 의무라든가 너의 행위들, 너의 행동, 이런 것들을 법을 통해서 규율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마약 같은 거 먹지 마, 너는 뭐 사람을 죽이지 마, 이런 식으로 규율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법인데, 규율을 할 때는 규율을 하는 여러 가지 목적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목적. 행정이라고 하는 거, 행정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궁극적인, 이제 법에서 종국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가장 종국적 목적이 뭘까요? 가장 종국적 목적. 공익입니다, 공익. 가장 종국적 목적이 뭐냐?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익을 최대한 수호를 하고 형성을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규율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규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받는 자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행정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이 국가가 될 것이고, 받는 사람들은 국민이 되겠지. 이제 국가와 국민의 여러 가지 규율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규율을 받는 관계를 가지고 법에 의해서 규율받는 관계입니다 라고 해서 법률관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에 의해 규율받는 관계입니다, 법률관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법률관계라는 표현은 권리-의무-관계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사용을 할 겁니다. 법률관계다 라고 하는 표현은 권리-의무-관계다 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사용을 할 겁니다. 우리가 법학에서 말하는 이 권리라고 하는 놈들은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법에 정해져 있는 권리. 만약에 뭐 우리 재산권, 우리 소유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 법의 소유권에 대한 거, 재산권에 관한 거, 뭐 부동산에 대한 것들하면은 뭐 부동산 등기 및 토지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법 같은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소유권들을 형성을 해나가잖아. 그럼 그 법이 있으니까 내 집이 나의 집이 되는 거야. 내 집이 나의 권리가 되는 거고. 제가 뭐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사왔습니다.
그냥 뭐 모래사장 내 모래성 건립에 대한 법률 이런 법 있어? 없겠지. 그럼 이게 나의 권리 아니야. 이 모래성이 나의 권리가 아니겠지. 기본적으로 권리 의무라고 하는 거는 법이 있어야지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에서 규율을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목적과 여러 가지 취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항상 공익을 위해서 우리한테 의무를 형성을 한다거나 공익을 위해서 우리한테 권리를 형성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아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권리 의무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권리 의무 관계랑 동일한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 가지 권리 관념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과적으로 법이 없다면 권리도 존재할 수 없구나. 그 권리가 없다, 법이 없다. 이거를 나중에 반사적 이익이다 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반사적 이익이다. 그냥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발생한 이익이 될 수 있을지언정 너의 권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야. 여기 길 건너에 저 참새와 방앗간이라고 하는 떡볶이집이 하나 있어요. 떡볶이집. 저 떡볶이집은 저기 하나밖에 없죠.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것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저것만 있어. 그러면은 떡볶이를 저기서 독점을 하고 있네, 이 근처에서. 그래서 떡볶이를 원래 하나에 1인분에 한 3,000원짜리 팔다가 갑자기 1인분에 5만원씩 받겠대. 그래도 떡볶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5만원 내고 먹어야 돼. 독점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저 집이 5만원에 팔고 있으면서 원래 3,000원에 팔다가 떡볶이를 5만원에 팔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잖아. 남들보다 47,000원을 더 이익을 얻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이익이라고 하는 놈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까? 이 참새와 방앗간의 독점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을까? 없겠지. 이 이익이 뭐라는 거야? 반사적 이익이라는 거야. 그냥 지금 상황을 딱 봤더니 떡볶이집이 우연히 너밖에 없네. 우연히 얘밖에 없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우연히 얘밖에 없었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법으로서 너한테 권리를 부여해 준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는데? 나의 권리 침해가 있다면 내가 뭘 할 수가 있어? 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 구제를. 하지만 내가 권리가 아니었어. 나의 반사적 이익이었어. 그럼 처음부터 뭐가 불가능하다? 구제가 불가능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권리, 의무라고 하면은 권리나 의무를 누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권리와 의무는 반드시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닌 존재는 권리와 의무를 아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인. 우리는 날 때부터 사람이야. 처음에 날 때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분 계세요? 없지. 우리는 날 때부터 사람이었어. 그런 걸 가지고 자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난 원래인이에요. 자연인. 자, 우리 법인카드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법인카드. 법인카드가 뭐야? 회사 카드죠. 회사 카드. 내가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회사에 필요한 비품들을 사려고 하는데 내 돈 쓰기 좀 아깝잖아. 그러니까 회사한테 카드 받아갖고 긁는 거 아니야. 자, 근데 내가 카드를 만들려면은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게끔 연결을 시켜놔야겠죠. 그럼 내 돈이란 게 있어야겠지. 내 돈은 나의 재산권이죠. 그러면은 회사 돈으로 빠져나가게 하려면은 회사의 재산권이 존재를 해야 되겠네요. 회사의 권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근데 회사는 사람이 아니야. 회사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는 단체에 불과해요. 단체에 불과해요. 또는 여러 가지 뭐 재단법인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재산 같은 것들, 단체나 재산 같은 것들,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리 같은 거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카드를 긁을 수가 없어. 얘네 이름 고민을 막 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회사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 수 있지? 고민을 하다가 아씨 모르겠다. 그냥 법으로 사람인 거를 인정을 해버리자. 그럼 법으로 넌 사람이야 라고 해버리자. 그럼 됐지. 이런 애들이 법인입니다. 단체 같은 거, 회사 같은 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재산 같은 것들을 재단법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한테 법으로서 사람인 걸 인정을 해주고 사람이니까 너는 이제 권리를 누릴 수 있어. 너의 재산권을 형성해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회사 이름으로 계좌도 만들고 카드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인 중에서 가장 시원적 법인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시원적 법인. 가장 근시적이고 원시적이고 근원적이라는 얘기예요. 시원적 법인. 국가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국가. 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가가 만들어요. 근데 국가는 법으로부터 인격을 부여받았대요. 아씨, 그럼 법이 먼저야? 국가가 먼저야?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아니 이야기야. 아니 우리 철학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아씨, 우리가 뭐 철학도 아니고 국가가 뭔지 먼저인지 법이 뭔지 그게 알게 뭐야. 그냥 어떻게 하자. 국가는 처음부터 법인이었다. 날 때부터 법인이었고 국가가 뭐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또 새로운 법인들을 만들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이 국가가 다시 우리 국민한테 여러 가지 행정 작용들을 수행을 해나갈 거고요. 이 작용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권리, 의무의 변동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한테 권리, 의무 변동이 되었을 때 만약에 국민이라는 게 의무가 형성이 되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시 행정작용은 목적이 뭐라고 했죠?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공익이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의무가 형성이 됐는데 이행하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 공익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주 새파랗게 어린 20대 초반 20살 이 나이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그러던 중에 이 군대 영장이 날라네. 나하고 군대 가요. 나 군대 가기 싫은데 하고 안 가버립니다. 안 가버리면 그냥 나 한 명 비고 끝이야 군대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야. 내가 안 가면은 그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해. 저 사람 봐라? 저는 군대 안 가네? 나도 안 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도 안 가고 저 친구도 안 가고 이 친구도 안 가고 모두가 군대를 안 가는 세상이 와버렸어. 근데 우리는 북한이랑 전쟁 중인 나라잖아. 북한이 바로 침략해서 우리나라 망해버렸네. 라면 군대 안 간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쵸?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한테 특별한 권한을 하나 줬습니다. 야, 너네는 공익의 수호자인데 이런 공익을 안 지키는 분들이 있으면은 공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의무 불이행 상태를 강제적으로 의무를 이행시켜라. 그래서 의무 이행 확보수단 또는 이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실효성 확보수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적으로 국가가 집행을 들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한테 여러 가지 권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권리가 형성이 되었는데 국가가 나한테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 갑자기 여러 가지 되게 침입적인 작용을 하면서 나의 이익을 침해하는 작용을 하면서 내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어. 기분 그렇게 나쁘잖아. 국가가 갑자기 와가지고 나보고 땅을 50평만 내놓으래. 무조건 내놓으래 그냥. 기분 더럽게 나쁘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를 하겠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송제도, 구제, 우리가 소송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 소송에는 크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해 전보가 있고요. 쟁송구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해 전보와 쟁송구제라는 것들이 있어요. 손해 전보, 쟁송구제. 손해 전보라고 하는 걸, 이 전보라는 말은 보전하다라고 하는 한자하고 거의 비슷한 한자거든요. 그래서 손해 전보라고 하는 거는 너한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너의 이익을 다시 보전해 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어치 손해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주겠다? 너의 이익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너한테 10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래서 피해 발생했을 때 나한테 여러 가지 뭐 돈을 주겠다. 그거에 대해서 손해를 메꿀 돈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손해정보입니다. 그럼 쟁송부재는 뭐냐? 이 쟁자가 전쟁하다 할 때 쟁자예요. 그래서 소송으로 전쟁 한번 해보자, 다퉈보자 이 얘기입니다. 뭘 다투냐? 나한테 피해를 주는 작용이 있을 거야. 피해를 주는 작용. 그 작용에 대해서 한번 전쟁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겼어. 그럼 이놈이 죽어야지. 전쟁에 패했으면 죽어야겠죠. 죽어야 되니까 이놈이 소멸하는 거야. 작용 자체가. 손해정보와 그럼 쟁송부재가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손해정보라고 하는 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발생한 만큼 돈 주면 끝이에요. 쟁송부재라고 하는 건 우리가 피해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 자체를 소멸시켜버리는 게 쟁송부재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방송 키고 있으니까 이제 이름을 언급을 못하겠구나. 저 친구한테 중간고사 보고 틀린 문제 한 개당 한 대씩 때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손바닥 한 대씩 맞기로 했어요. 자, 5대를 때렸습니다. 5대를 때리는데 아직 2대를 더 때려야 돼. 이때 5대 맞았으니까 내가 여기 손 다쳤을 될 거 아니야. 손 다치고 치료비 나한테 청구해버릴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 치료비 청구는 뭐야 그러면? 피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돈을 달라. 손해정보예요. 그 다음에 아직 2대 더 때려야 돼. 근데 나한테 피해 주는 작용 자체를 소멸시켜달라. 2대 더 때리는 거 때리지 말아달라. 그게 뭐야? 쟁송부재. 요런 개념이에요. 요런 개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워보는 의무이행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첫 번째 법률관계 요게 제1파트입니다. 법률관계 파트 요게 제1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한테 여러가지 작용을 하는 것들 이것들이 2파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여기 있는 의무이행 확보수단. 네 번째는 손해정보와 쟁송부재 같은 여러가지 소송제도들. 우리가 이제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총 4가지 파트로 분류를 해서 볼 거예요. 4가지 파트로.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어디냐? 이거 소송 파트입니다. 소송 파트.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일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게 어디냐? 소송 파트 1파트입니다. 문제에서 제일 조금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 1파트. 근데 1파트를 우리가 제일 열심히 공부를 해줘야 돼. 이게 기초거든요. 여기가 영어로 치면은 알파벳 배우는 곳이에요. 알파벳 배우고 주어 동사가 뭔지 명사가 뭔지 이런 것들 배우는 거예요. 할품사가 뭐냐 영어로 치면. 문제에서 우리가 영어 문제 풀 때 다음 중 명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나와요 요즘? 절대 안 나오지. 말도 안 되는 문제지 이거 진짜. 우리가 뭐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국민교육장 다 맞추지. 그치? 얼마나 행복해 그런 문제만 나오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부분 안 나와. 근데 내가 명사형용사 제대로 몰라. 그럼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20문제 다 틀려 그러면은.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를 모르면요 20문제 다 틀려. 다 틀리는 거야 싹 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확실하게 체크를 할 겁니다. 이 부분부터. 법률관계 부분부터. 확실하게 내가 법률관계라고 하는 게 이 권리관념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디 파트냐? 이 작용 파트입니다. 작용 파트. 우리가 여러 가지 작용이 원인이 돼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형성해서 권리의무관계를 형성을 하는 거고요. 이 권리의무관계 때문에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니 소송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작용이라고 하는 게 이 행정법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처음이자 끝이야.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행정작용에서 행정행위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행정법이 꽃이라고 표현해요. 꽃이라고. 이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나오는 부분도 이 소송 파트뿐만 아니라 작은 파트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파트부터 또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실 거고, 내가 이제 이 법률 강의 파트랑 작은 파트가 완벽히 됐어. 그럼 그 다음 파트는 사실 새로운 걸 많이 배우질 않아. 기존에 배워왔던 거에서 조금 더 심화, 조금 더 심화, 조금 더 심화,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부분이 확실하게 되면은 나머지 파트는 좀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친구들이 좀 계시는데, 이제 기존에 새로 오신 분이 2분이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기존에 듣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듣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들은 분은 아니었고 지난 회차 중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에요. 중간에 들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소송 파트 하면서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치? 되게 말도 안 되게 힘들었어요. 아씨 이게 뭔 말이야, 뭔 말이야, 뭔 소리야, 뭐 허가가 뭔데, 뭐 기속이 뭔데, 뭐 어지럽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밟고 가면은 소송 파트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계속 진도별 문제풀이를 해주면서 제대로 이해를 해줬다는 가정하에. 너 지난 회차 때 여기 앉을 때는 있었잖아. 얘 얼마나 대답 잘못했어. 얘는 처음부터 다 들으면서 이 문제풀이도 꾸준히 해주면서 질문도 어느 정도 해줬어요. 내가 요구한 거 3가지를 다 해줬던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파트 가서도 어렵지 않게 답변도 잘하고 문제도 잘 풀고, 보면은 그 중앙고등학교부터 항상 이 친구가 1등이야. 항상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법 수업은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안 중요한 부분이 없어.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돼. 한 번이라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첫 수업은 일단 여기서 가볍게 끝내고요. 10분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행정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나갈지 그런 거 감도 잡을 겸 처음에 안 나오는 이 법률관계보다 더 앞에 있는 행정이 뭐냐, 법이 뭐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파트가 있어요. 되게 쉽고 문제도 거의 안 나오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감을 잡아가 봅시다. 10분 쉬고 볼게요.